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양쪽 어깨를 드러낸 채 머리는 산발을 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팔꿈치 뒤에는 희미하게 붉은 지느러미가 나 있었다. 제가 바닷가에 살지만 이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괴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엄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인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인어보다도 더 놀라운 바다 괴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바다. 그 바다 속에는 대체 어떤 신비로운 괴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역사 속 바다 괴물을 샅샅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은 미모가 아주 뛰어나서 심산대택, 즉 높은 산 넓은 물을 지날 때 자주 신물에게 잡혀가곤 했는데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던 중에 동해안에서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납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누가 아름다웠다라는 것 자체가 주제인 이야기는 이거 한 편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국유사에 보면 향가라고 하죠. 국문학에서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있기도 한데 보통 이제 향가라는 게 다 찾아봐도 몇 개 안 실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찬 기파랑가 이런 거 같은 노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다 뭐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돼서 이런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신라를 대표하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 하면 단연 수로 부인을 꼽을 만한 것이 우리나라의 기록인데 제 나름대로 상상해 봤을 때 역사상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라든가 양귀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수로 부인이 더욱 아름다웠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여왕이었잖아요. 여왕님이 딱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자, 나를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네, 뭐 여왕님 멋있게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약간 좀 너무 전형적인 그런 미녀상이다 보니까 좀 개성이 부족한 이런 소리를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양귀비 같은 경우에 중국의 현종 임금의 부인입니다. 그죠? 임금님 부인인데 뭐 좋은 이야기 해야죠. 뭐라고 하겠어요, 임금님 부인한테.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수로 부인은 순정공이라는 비교적 그렇게 지위가 높은 임금님 같은 사람 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모에 관한 이런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볼 때 아마 정말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분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룡이라고 하는 괴물이 해룡 직역하면 이제 바다의 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단순한 용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수로 부인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사람들의 말은 쇠도 녹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여론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수로 부인을 돌려달라는 그런 말을 함께 크게 해보면 저 잡아간 해룡도 수로 부인을 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제안을 할 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로 부인을 돌려달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녀를 빼앗아 간 죄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라 라는 가사로 되어 있거든요. 해룡이 잡아갔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거북이라고 불러요. 거북이 느낌도 나면서 용 느낌도 나는 시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거북선 같은 경우도 보면 머리 부분을 용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죠. 그런 느낌의 어떤 괴물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리드미컬한 느낌이 많이 드는 가사죠. 그죠? 힙합 리듬에 맞춰서 넣으면 좀 이렇게 랩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라임이 좀 붙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막대기로 때렸다는 것도 이게 주술적인 의미로 따지면 수로 부인을 잡아가지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잡아갔으니까 이 괴물이 수중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바닥을 두드려 썼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벌써 많이 좀 지난 노래입니다만 애프터스쿨이라는 그룹이 유행했을 때 북을 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왠지 좀 더 신나는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라의 약간 애프터스쿨 이런 느낌으로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놓아라 구호 줄수록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놓아라. 그랬더니 해룡이 견디지 못했는지 다시 수로 부인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 부인이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소감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닷속 세상에 들어갔더니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과 지상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맛있고 깨끗한 그런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향기 같은 것이 감도는데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관광을 하고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용왕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로 좀 번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계통의 이야기 중에 용이나 용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닷속 세상도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잘못 건드리면 목숨을 앗아가는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포 그 자체인 바다 괴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성호사설에는 탄주어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탄주어라는 표현 자체는 중국 고전에 예전부터 나오던 말인데요. 탄이 삼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는 배라는 뜻이에요. 배를 삼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정말 거대한 그런 고래보다도 더 큰 그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한 번에 삼키면 라는 뭐 그런 상상 속에서 나온 표현이죠. 성호사설에는 실제로 탄주어라고 할 만한 물고기를 만났다. 그 물고기에 내가 먹혀본 적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겨우겨우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몸에 이런 화상 같은 상처가 잔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이 그렇게 한번 몸을 이렇게 다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몸에서 털이 나지 않게 되어가지고 머리도 계속 이렇게 빠진 채로 살았어야 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 괴물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이야기책인 어우야담에는 거악이라고 적혀있는 이상한 바다 괴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옆구리를 물렸더니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모습은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거악이라는 말은 거대한 악어라는 뜻에 아마 뭐 이런 아가리가 아주 큰 그런 형태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의 순천 근처에 바닷속에 어떤 특수한 지점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뭐 먹고 싶다라든가 관공서에서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명령이 내려온 그 특산물은 개수를 맞춰가지고 바치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곤장 맞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동네에는 전복을 한 꿰미를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걸로 정해져 있었나 봐요. 이분이 9개를 땄대요. 9개를 땄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 거야.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작업 지시하고 이런 하던 사람이 10개 채우게 하나만 더 따라. 그 하나 더 따려고 하다가 거악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써놓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에 우리가 볼 때는 바닷속에 사는 좀 신비로운 괴물에 대한 이상한 사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바다 괴물이 두렵기만 한 존재일까요? 문헌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진귀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바다 괴물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거대한 뱀 모양의 그런 괴물이 있었다. 흔히 우리가 이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옛날 기록에서 큰 구렁이다라고 해가지고 대망이라고 쓰기도 하죠. 이 대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몸속에 기이한 보석 같은 것이 생기는데 보석이 굉장히 크고 색깔도 영롱해가지고 이 대망을 잡아가지고 꺼내면 굉장히 진귀한 보물이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망과 비슷한 뱀 모양의 짐승으로 연못에 살지만 두 귀가 튀어나와 있는 대충 한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괴물, 이런 괴물도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인갑여전이라고 이 괴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늘의 이 갑옷 같은 부분이 동전같이 생겼다, 돈처럼 생겼다 라는 뜻이에요. 1441년에 지금의 영월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동국여지 승람의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늘이 가치가 있는지 괴물이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비늘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는 되게 좀 인기가 많았나 봐요. 1531년 음력 6월 11일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당시 임금이 중종 임금이었는데
궁전 안에 있는 창고에 아마 보물창고 같은 곳이 있었겠죠. 거기에 용의 비늘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한번 살펴보자. 딱 열어보니까 진짜 무슨 이상한 비늘 같은 게 있네. 누가 용을 잡아가지고 용의 비늘을 여기다 넣어놨을까라고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용의 비늘이 아니라 대모, 즉 거북이 등껍질이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거북이 등껍질 중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대모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거북 등껍질을 이제 반들반들하고 해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그것도 사실 귀하기는 귀한 거거든요. 아마도 연산군이나 그 윗대에 대모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구해가지고 제일 구석진데 숨겨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서 용껍질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겨서 와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산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해서 한문으로 소산불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런 괴물인데요. 거북이 머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몸통의 중앙 부분에는 대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섬 같은 희한한 이상한 섬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 합쳐진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과 땅이 온통 뒤흔들리는 듯한 기세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며칠씩 주변이 어두컴컴해지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용이 튀어나오는데 말을 해요. 또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대나무 있죠.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피리를 만들면 천하를 화평하게 해주는 그런 피리가 된다 라고 해서 신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만파식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파식적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개이고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지는 세상 모두가 다 평화로워진다. 그런 음악의 힘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도 있다 라는 상상 속에서 나온 그런 보물 이야기가 만파식적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K-팝이 BTS가 세상에 퍼져서 되게 보통 또 그런 노래가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세상이 더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유행하는 요즘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라의 만파식적이 다시 되살아난 그런 느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